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동안에 또 막 시끌시끌한 얘기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죠. 후쿠시마 오염수. 야, 이 말도 너무 순하단 말이다. 핵폐기수? 핵폐수? 핵오염수? 뭐 이런 걸로 불러야 된다. 울산에 있는 어떤 분이 핵오염수라고 불렀다고 고발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핵폐수가 맞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 했다고 잡아가요? 이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물론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사실이라 그러면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인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매주 월요일 답답한 정치권에 사이다 같은 쓴소리 해주시는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원장 출연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씩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봅니다. 요즘에 뭐 집값이 바닥이라는 등 다시 반등이 시작됐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 향후 우리 경제 어떻게 되는지, 이 적자 벗어날 수 있을지 낱낱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조용히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우리들이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뉴스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 우리 대통령 진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학생들 난리 났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전부 다 지금 매우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아니, 뭐 도대체 이 사건은 뭡니까? 대통령이 막 이주호 교육장관 경제부총리? 네. 이분도 지금 막 뭐라 하고 있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박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말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수능과 관련해 혼선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만 5세 입학 문제 그리고 주 69시간 근로제 등을 두고도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정책 혼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부 부처의 책임을 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수능을 교과서에서 출제하라 그런 거예요? 교과서 밖에서 출제하라 그런 거예요? 공교육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쉬운 수능을 지시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물수능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좀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동안에 육모, 구모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 육모와 구모를 보았더니 아이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11월인가요? 우리 그 수능 치러질 때 11월. 그 모의고사의 방향이나 수준 같은 거를 좀 어느 정도 가늠하는 가늠자를 쓰였는데 갑자기 그거하고 무관하게 뭐 안에서 출제해라, 밖에서 출제해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대통령 원래 한마디 하면 다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원래 노선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이제 정책에 대해서 최종 종결성을 가지고 이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언을 하면서 정책적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고 지금 수능도 150여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계속 혼란만 오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권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더 웃기는 건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해라 이렇게 15일날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물수능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이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변별력이 어떻게 있냐 그건 운 좋은 애들만 그러면 또 대학교 가고 그동안 고생한 애들은 못 간다는 얘기냐 이제 이러면서 반발이 당연히 컸어요. 왜냐면 그동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막 말을 뱉어놓고는 이제 와서 사람들이 반발이 심해지니까 갑자기
야, 이거 이주호가 내 말을 또 잘못 전달한 거야? 이렇게 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맨날 잘못 전달했다, 아니면 듣는 사람이 잘못했다, 기자가 잘못 말했다, 막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뭐, 이번에는 입시 불공정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주호 부총리가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수능 난이도 문제가 됐다. 이 사람 이러면 안 되겠냐면서 엄중 경고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공정한 변별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국 사태까지 들먹였습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이 입시 불공정이다.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인데 이주호 장관이 수능 난이도 이슈로 변질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한 번 던져놓고 반응이 좋으면 본인이 잘한 거고, 네. 반응이 안 좋거나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은 중간에서 말한 사람이 잘못이고, 말한 사람이 없으면은 듣는 사람이 잘못이고, 듣는 사람도 없고 말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기자가 잘못한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가짜 뉴스고 이제 그런 가짜뉴스, 식은, 그치? 네. 더 나아가면 가짜뉴스가 되고. 윤 대통령 지난해 7월 취학연령 1년 앞당기는 방향 신속히 강구하라라고 했다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경질됐고요. 입학연령 인하는 아동기 교육과 돌봄이라는 정책 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또 이 박순자가 잘못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애꿎은 이제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을 했다. 네. 지금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대통령인데 지금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앞세워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교육부 장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69시간 근로제 관련해서도 본인이 말 한마디 틱 던져놓고는 수습이 안 되면 네. 또 결국 그 사람이 잘못인 거야. 그 소관부처 장관이나 이런 담당자가. 그러니까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그러면서 보완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이 69시간까지 해라. 원래는 120시간까지 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69시간 하냐 사람이 죽는데 네. 그 당시에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야 니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딱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딱 캡을 씌워줘야지. 네. 이거 그대로 하면 어떡하니?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이번에 수능 관련한 발언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교육이 늘어나면서 사교육을 막자라는 취지인데 그 막자라는 취지가 실현이 되려면 이제 교육부와 이제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명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렇게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한마디씩 하면 그냥 딱 그게 온 사람들이 대열을 맞춰가지고 답을 하고 막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래야 되나 보네요. 우리가 잘 몰랐는데.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당시만 해도 뭐 이제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정리가 돼서 올라와서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정리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렇게 되면은 제발 좀 부하 탓 좀 그만하시고 본인이 좀 신중하게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윤 대통령은 또다시 장관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이런 파장도 예상하지 못하고 말을 보탰다면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고 무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도. 네. 이게 수능을 내지는 이거 안 해본 자식들이 요즘에 수능 시험 같은 거 보는 애들이 주변에 없어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없어 그러신가? 이건 좀 걱정입니다. 어쨌든 여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들을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능에 대해 뭘 한다고 앞뒤도 맞지 않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 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냐.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터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수능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참네요.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사면 초과네요. 지금 소금 사재기 얘기가 할 때가 아니셨습니까? 어제 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더 흉흉하게 하고 민생을 더 괴롭히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소금 사재기 같은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뇌피셜을 통해서 괴담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 내부의 이제 도덕성 관련해서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주장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우리만 뭐라고 하는 게 우리만 가만히 있고요. 사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얘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으니 오히려 핵 패스라고 불러야 된다. 그랬더니 그런 말 한다고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소금이 조금 빨리 사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소금 사재기가 있네, 없네, 왜 가짜뉴스 퍼뜨리네 이러면서 또 우리를 혼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거잖아요. 민주당이 뭘 잘못했습니까 또? 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광우병 괴담처럼 지금 축산농가에 입은 피해가 상당했었는데 지금 수산업 어민들에게도 또 이런 괴담을 통해서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사실 지금 기사를 보면 소금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네. 마트 같은 데서 1인 1개 제한도 걸려 있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 부처에서는 지금 이 와중에 사재기 징후는 없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는 진짜 상황입니다. 그게 가짜뉴스 아닌가요? 최란희님, 수능만 혼란일까요? 모든 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요즘은 누구 한 사람 빼고 우리 입은 무서워서 말은 쉬고 밥만 먹고 살아야겠네요. 참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나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소금 품귀 현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정말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미루어 짐작컨대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으로는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럼 뭐 때문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왜 갑자기 가격이 그렇게 급등합니까? 그 상황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없는 거죠. 게다가 김기현 대표 아들 네. 코인 파는 그런 회사의 임원이라 그러더니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먹튀 의혹이 단순히 있네요. 중소기업 네. 직원으로 취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먹튀 의혹이 있었던 NFT, 이제 대체 예. 불가능 토큰인데 여기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를 경림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대표라고 안 그러고 최고 책임자라고 그러는가? 이건 너무 물타기 해주는 기사 아니에요?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이 한 가상자산업체에 재직하면서 동시에 수십억대 먹튀 사기 의혹을 받는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죠. 이 토큰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였다. 결국은 대표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투자자 관리의 핵심 업무를 도맡아서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20억 받아놓고 NFT 관련해서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김기현 대표 아들에게는 네.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청년으로서 어때요? 이런 부분 좀 더 국회 차원에서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 이제 김남국 의원에게 했던 것만큼 또 이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남을 막 비난해놓고 실제 비난하는 사람이 정말 그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내지는 비난이 너무 지나친 건 아닌지 들여다보면 한심할 때가 좀 많습니다. 네, 꼭 제가 뭐 김기현 대표 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한동희 기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먼데이 스피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앞서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요즘 정치가 하도 답답해서 사이다 중에 사이다 용화대까지 들릴 만큼 쓴소리 짱짱하게 하시는 정치구단 박지원 전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무리 해봐야 필요 없어요. 왜요?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사고치고 우리가 아무리 국장 얘기해도 회의하고 소용없군요. 예. 출제기관 감사하고 이제 장관한테 책임지는 이게 말이 그러니까요. 되는 나라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지금 수능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대통령이. 네, 그렇죠. 그러면 수능 출제위원들이 나 출제하러 갈래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절대 안 한다 그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불똥이 터질지도 모르고 또 뭐 감사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큰 게 네, 교육,
대입시죠. 그럼요. 부동산 아파트 한 차예요. 이 두 가지는 전체 국민이 관심을 갖는데 수능 5개월 앞두고 그렇게 불쑥 대통령께서 던져버리면은 네. 학생들은 어쩌면 학부모들은 오히려 강남의 사교육 시장이 들썩들썩하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왜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고 국장 자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제기관 감사하고 이게 또 장관 부총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참. 아니, 뭔 잘못인지 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것 같아요. 당사자들. 국정원 인사도 그렇잖아요. 당신이 하고. 참. 자,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능 봐야 되는 학생들 혼란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좀 강력한, 교육부에서 좀 강력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하면 아이들 힘들어서 못 삽니다. 저희도 집에 수험생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너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자, 국정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이달 초 승진한 1급 간부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대기발령 상태가 됐다. 이 1급 간부 5명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초유의 인사파동이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종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정확하게 좀 상황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조금 한번 좀 해주실까요? 글쎄요,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바로 직전 원장인데요. 참으로 성실하게 네.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네. 흔들리면 안 된다. 네. 이분들이라도 정신 차려서 일을 해주라.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개혁된 국정원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특히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퀄리티, 질이 높습니다. 네, 그렇죠. 이분들은 애국심과 헌신을 기조로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두 사람이 이러한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도대체 국정원 1급 인사나 2급, 3급은 전부 대통령실에서 관여를 합니다. 아. 국정원의 내부를 대통령도 네. 대통령실도 이렇게 까마득하게 모르고 집권 1년 만에 국정원이 세 번째 네. 인사파동을 겪는 것은 저는 이것이야말로 세계 최고 국가정보기관의 하나인 국정원이 흔들려서 김정은이 얼마나 파한돼서 할까? 네. 우리 국정원이 김정은이 기쁨조 됐다 하고 개탄에 맞지 않습니다. 기쁨조가 됐어요.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원래 검찰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이 기조실장이 지난 2022년도인가요? 네, 작년 10월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사의를 표명한 게 김규현 원장과의 갈등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김규현 원장의 손을 사실은 들어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 실장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김규현 원장이 자기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A씨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A씨가 하는 모든 인사를 다 오케이 해줬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A씨가 기용한 사람들이 다 문정부 때 열심히 또 일하는 사람들이더라. 막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일단 김규현 원장이 부임해서 네. 이 A씨가 비서실장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국정원의 인사는 그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1급 부서장이 27명이다 하는 것도 밝혀졌어요. 숫자까지.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을 일거에 대기 등 아무튼 면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때 전행을 한 게 이 A씨다. 원장하고 같이 조상준 당시 기조실장 검찰 출신은 그렇게 한꺼번에 무더기 인사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가 이분들이 대통령실로 쫓아가서 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남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일거에 갈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1급은 그렇게 바뀌면 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네, 네. 2급, 3급은 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130여 명을 대기를 시켜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최고 정보기관의 최고 정보원 160여 명이 지금 차질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조상준 기조실장이 이분들의 파워에 밀려가지고 대통령이 이분들 인사를 손들어 주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네. 이제 또 그것이 2차죠. 네. 이제 또 이번에는 그 A씨가 원장 비서실장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말썽이 되니까 방첩센터장을 만들어가지고 거리 갔다가 네. 이분들이 인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원장은 지금 허수아비예요. 꼭두각시야. 그래요? 두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도 3급에서 2급 됐다가 1급 예, 1급 되고. 가장 중요한 제가 있을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마는 기조실 산하에 뭐 기조국장인지 뭐 기조정책국장인지가 신설이 됐대요. 네. 거기에 검사가 와 있어요. 상당히 유능한 검사가 부부장급이라고 하는데 이분을 밀어버리고 그 A씨가 그 국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 친한 사람들 다 시켰다가 이번에 또 면직돼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보십시오. 부서장이 네. 34명이 네. 2급, 3급이 130~40명이 이런 꼴이 되면 거의 200여 명의 국정원 간부들이 일거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나가 있는 해외 네. 급전장들도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나는 국정원 조직이 붕괴 직전이다. 이렇게 봐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은 김규현 국정원장을 조직과 인사에서 배제했다. 그 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도에 그래요. 네네. 그리고 그 1급 A 국장, 이제 그 기조실 국장으로 간 그분도 면직됐다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늘 대통령께서 프랑스 네. 엑스포 유치가잖아요. 네. 이러한 것을 국정원이 물밑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마비된다고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럼 잠깐만요. 지금 일단 중요한 건 김규현 원장이 독자적으로 뭐 일을 잘 못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A씨니 B씨니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인사를 한다는 게 그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몰라요. 보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네. 허수아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허수아비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게 기본일 텐데 왜 여기서 말하는 A씨, B씨가 특정 라인이네 아니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니 글쎄요. 그분들한테 휘둘려가지고 그런 인사를 올리고 네. 지금 뭐 경향신문 같은 데서는 그렇던데요. 검찰 라인도 이제 국장 네. 면직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 내에서도 뭐 인사수석실과 사정비서관실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그 방대한 그 견고한 국정원을 흙탕물로 젖었어요. 그러나 네. 저는 빨리 대통령께서 단안을 내리셔서 네. 조직을 살려놔야지 이대로 뒀다가는 진짜 지금 북한에서 얼마나 중요한 회의도 열리고 미사일도 쏘고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정원을 저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더 각오하는 일부 어디 보니까 서훈, 네,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때 비정상으로 해놓은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천만의 말이에요. 우리는 국정원을 국내 정보 수집 분석 못하게 법적으로 막았고 정치 개입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 뭐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 사이 대북이나 사이버 해킹, 산업 스파이, 네. 마약,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얼마나 많이 잡아들였어요. 네, 네, 잘했던 것 같은데 진짜. 그래가지고 또 남탓해. 아무튼 이 정권은 전부 다 문재인 탓이에요. 내 아니, 탓은 그러니까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그
이 김 원장, 김규현 원장이 의지를 많이 했다는 그 A씨. 예. A씨가, B라는 사람을 또 이제 승진을 시켜서 이름 올려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 B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뭐 이렇게 북한하고 여러 가지 연설 같은 것도 하고 뭐 행사도 할 때 그 국정원발 연설문 이제 다 각 부처별로 예, 연설문을 그렇죠. 만들어내니까 대통령께서 연설문을 무슨 연설문을 쓴다 하면은 네, 다 국정원 자료가 부처별로.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걸 작성했던 사람이다. 네. 그 얘기를 듣고 용산에서 대발노발 해가지고 아니 그 특정인들이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승진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게 문제입니까? 맞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은 네. 집권했는데 정권 교체됐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공보수석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연설문을 쓰던 연설비서관을 즉 부처에서 나온 공무원들을 6개월간 그대로 스테이 시켜가지고 함께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 정부인 김영삼 정부 때 예. 있었던 그분을 김대중 정부 때도 그렇죠. 같이 하겠죠. 그러니까 예.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김영삼 연설문을 쓰던 연설비서관이 네. 김대중 연설문을 6개월간 썼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연설문 쓰는 사람들이 지침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근무한 국정원 직원들은 어디 뭐 외국으로 그러니까요. 이민시켜야 되나?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이해가 말도 안 가서. 되는 소리죠. 예. 자기들의 권력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내부적으로 권력투쟁이 지금 그렇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권력 국정원에서. 투쟁이고 이것을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몰랐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내부적으로 권력투쟁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 줘야죠. 거기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단안을 내려줘야죠. 그 단어 내려준 게 이번에 그러면 김규현 원장과 그 밑에 아니 APC 글쎄 가? 그러한 것은 네. 제가 후임 국정원장을 해임하라 하겠어요. 연임하라 하겠어요. 그것은 대통령께서 하실 문제지만은 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국정원은 윤석열 정권 1년 사이에 3번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 파동이 나가지고 국정원의 인사 내용은 외부에서 몰라야 돼요. 네. 그래서 언론에 발표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3번이나 요동치게 파동이 생겼다고 하면은 나는 이것이 대통령실이 관리를 잘못한 대통령께서 책임이 있다 그렇게 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를 정리를 하셔야지 네. 큰일 난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같이 걷자님께서 똑같은 사람이 지금 1, 2, 3차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맞습니다. 거기에 노란한 현 원장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한두 사람이라는 게 A씨, B씨가 그렇게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네.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급 간부 5명이나 대기별령에다가 아니 그 전에는 그 전에. 27명 자체가 1급 부서장이라는 것은 국정원은 비밀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 정부에서 그게 다 밝혀진 거예요. 아이고 참. 아 그리고 2, 3급 그 중견 네. 간부들은 대기하면서 네. 파견 나가 있고 교육받으면서 뭐 또 무슨 보고서를 쓰러 간대요. 그래가지고 보고서가 점수가 낮으면은 수당을 안 준대네. 이런 안 돼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수습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많은 국정원 진짜 직원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네. 이걸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같이 걷자님께서 박지원 원장님 모든 분야를 정확히 읽고 아시는 부분이 많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원장님이셨는데. 자,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어쨌든 이번 인사 파문의 실체 파악에 나섰는데 언론을 통해서 공직기강 파트에서 사태 파악에 나섰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국정원장의 거취를 한번 고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조직에서 인사해서 국정원장을 배제시켰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리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너 나가라. 내가 알아서 하마. 글쎄요, 뭐 이렇게 되는 모르겠어요. 그럼 후임으로 누가 와요?
박지원이 가면 좋죠. 모르죠. 더 큰일 하셔야 되는데 거의 또 돌아가시는 거는 어쩔지 모르겠네요. 자, 대통령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의 거취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 들은 바가 없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죠. 네. 게다가 대통령이 지금 해외 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또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랑 베트남 가기 전에 이 얘기 나왔었는데 다녀와서 뭔가 정리하겠지 이런 말도 많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북한이 15일 오후에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화력 훈련을 주관한 것에 강한 반발을 표출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걸 앞두고 아무래도 좀 실력 상태를 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자, 우선 북한이 쏘았던 탄도미사일 2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은 지금 현재 자주 쏘아대니까 네. 무슨 의미 부여보다는 계속해서 네. 한국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저는 저렇게 발사하는 것이 미국의 대화를 촉구하는 러브레터다,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봅니다. 좀 비싸네요. 그렇게 하기에는 탄도미사일 하나 발사할 때 돈 많이 들 텐데 돈도 없는 있죠. 나라가. 그렇지만은 북한도 그런 경제는 돼요. 우리가 늘 북한을 폄훼하는데 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자면 어쨌든 그 정도 이렇게 마지막 뭐 좀 쪼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의사 표현을 할 정도는 된다. 그렇죠. 미사일로. 예. 근데 미국의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미국이 지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 간 후로 네.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또 얘기한 것도 보면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얘기를 한다 네.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지금 북미 관계가 개선의 길로 간 것 같아요. 4년 8개월 만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금 중국에 갔고 네네. 아마 시진핑을 만나리라고 보는데요. 가기 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후보 발표하고 처음으로 펜실바니아로 선거 유세하러 가면서 기자들에게 그 풍선 문제로 지금까지 중국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풍선 문제는 중국의 지도부가 몰랐을 수 있다 하고 한자락 깔아주면서 시진핑과 빨리 만나서 미중 관계를 풀어가고 싶다. 네. 이런 의사를 표현한 거 보면은 우선 미중 관계가 좋아져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저도 늘 강조를 했지만은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은 네. 중국 시진핑 주석인데 이렇게 미중 관계가 좋아지만은 물론 공급망 등 경제 문제도 풀려나가고 저는 북한 문제도 풀려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맨날 우리는 패싱하고 자기네끼리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북한하고 미국이 사이가 좋아지고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일본도 지난번 제가 방송할 때 여기서 북한하고 얘기했지만은 같이 네. 북한과 대화하겠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못할 리 없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일본과 북한이 또 미국은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강대강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패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것은 미일 편중 외교로 중국으로부터 네.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북한마저도 우리를 패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가신 프랑스 세계 엑스포 유치전도요. 네. 지금 사우디하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을 저렇게 배척해버리고 중국이 여러 나라하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 그렇죠? 그런데 과연 네. 사우디한테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 미국이 어떤 우리를 도와주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반드시 부산 엑스포 해야 2030 따와야 되는데 네. 아니 이래야 될 외교부는 지금 가만히 있고 밤낮 미국, 일본 따라다니면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대변인 노릇이나 일본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네. 대통령이 영어 연설만 잘한다고 저렇게 가서 되는지 또 영어 저는 연설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네. 그 영어 자랑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못하는 저로서는 다 못하죠. 그런데 네. 영어 잘한 사람은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잘하는 그런 분인데, 아니, 대통령이 영어 연설을 해서 미국 의회에서 칭찬받았다 하면은 그거 됐지 말이지. 입만 벌리면 영어로 연설한다. 그러니까 원래 좀 그런데 실제로 지금 사우디하고 세게 붙었는데 이런 외교가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중국과 미국은, 미중 관계에는 미국은 가고, 우리 한국은 못 가고, 미국은 팔고, 네. 우리는 못 팔고. 못 팔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주권 국가인지 미국의 식민지인지 저는 네. 분간이 안 가요. 맞습니다. 외교는 당당하게 해야지.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익표, 김태년 의원 중국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김병주 의원도 다녀왔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두 차례로 나눠서 갔더라고요. 그렇죠. 예, 1단과 2단이 갔다 왔는데 원래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가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두 분이나. 그러다가 네. 이제 막판에 니네 빠져라 이러면서 마치 민주당만 가고 이것이 매우 문제인 것처럼 김기현 대표가 말했는데 뭐 뇌물을 받으러 갔다는데 뭐 뇌물성 외유라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티베트를 방문하고 있는 의원 7명까지 포함해서 한국 단체 관광 재개도 요구했고 이것저것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저쪽에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자 우선 두 단체가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야당 중심으로 하는 거 이거는 괜찮습니까?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 예. 왜냐하면은 네. 지금 저도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서 네. 지금 현재 우리 한국민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나쁘게 나왔잖아요. 네. 이것을 왜 그러느냐. 중국 당신들이 정권 차원에서 보지 말고 국민 차원에서 봐라. 우리가 지금 단체 관광도 중국이 유일하게 우리는 빼버리고 네. 또 BTS 우리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세계에서 북한과 중국만 우리 걸 상영 공연 못하게 한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나쁘게 보이느냐. 그럼요. 그러니까 단체 관광, BTS 등 공연 이런 문제부터 풀어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수. 네. 이거 우리 정부는 대변인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 시민단체도, 일본 국민도, 일본 어부도 반대하는 것을 네, 맞습니다. 우리만 찬성하자는 거예요. 예. 자, 그러는데 국익 외교 차원에서 중국은 우리하고의 가장 큰 파트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대중 외교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나서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물론 티베트는 인권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가서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갖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시진핑 주석을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려고 풍선도 몰랐을 것이다. 또 빨리 만나자 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블링컨은 지금 중국에 가서 친강 외교부 장관하고 대담하면서 시진핑 면담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가게 하냐고요. 왜 우리는 못 팔게 하고 뭐 자기들은 가고
미국은 팔고. 네.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방중 시기가 문제라고 그러면서 아니, 뇌물성 방중 시기가 조공 지금 외교라는 블링컨 거야? 갔잖아요.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네. 파내야죠. 맞아요. 그리고 그 뇌물 외교다. 외교는요, 우리가 초청할 때도 있고, 그 상대국에서 초청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 초청받아서 가면 그게 뇌물 외교나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뇌물 외교만 하나요? 이러면 안 돼요. 네, 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오히려 민주당이 그러한 블랭크가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못하고 있는 대중외교를 위해서 나와줬다.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는 타이밍은 맞다. 왜냐하면 여당하고 또 너무 이게 안 맞으니까 야당이라도 이런 거 물건 틀어줘야 당연히 되는 그렇죠. 거고. 국익아니에요. 외교는 네. 국익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단체 관광 얘기도 하고 있고, 원래 이제 정확하게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경색되어가는 그런. 아니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274억 달러인데 그중 중국 무역 적자가 43%를 점유해서 118억 달러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네.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살려요?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어 보이긴 해요. 이러한 일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해준다고 하면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단체 관광이 일본도 뺐다가 일본은 다 해줘요. 우리만 뭡니까? 왜 그러는 거야? 명동 관광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편중 외교를 하면서 싱하이밍 대사도 저한테 수차 얘기를 해요. 네. 한미 동맹 좋다. 그렇지만 한중 협력은 해야 된다. 네. 한중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협력도 필요하지만은 안보 협력도 큰 거예요. 왜 하나만 보냐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그게 걱정입니다. 자, 이 이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내년 총선 출마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압력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도 파면되고, 뭐 이래저래 또 조민양을 기소한다는 방침이 지금 또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자, 박지원 원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해서 광주를 지역구로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고, 조국 전 장관 만나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만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통했고 단지 제가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을 조국 장관이 만나고 페이스북에 쓴 글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보시고 출마를 할 것 같다. 근데 왜 신당 창당이에요? 신당 창당의 네. 기운도 있고 있고 또 조국 장관으로서는 지역 타파를 위해서 자기가 부산 분이지만은 광주에 가서 한번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서 얘기한 거지. 네. 다른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근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곳은 서울 관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은 자기 이제 고향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상대 대항마를 또 자꾸 거론되는 사람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네. 출마에 하자가 없는 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는 누구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서 공천을 하느냐 하는 정당의 몫이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받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니까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조국 전 장관과 우병우 네. 전 수석을 비교하는 것은 같은 민정수석 출신이지만은 네. 저울이 안 맞아요. 왜요?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 MB계가 이 동네에서 되게 많이 와 있잖아요, 대통령 옆에. 근데 지금 우병우 수석이나 최경환 전 부총리 얘기에 나오면은 박근혜 대통령 쪽 사람들이 다시 이제 움직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글쎄요, 거기도 움직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구 대화사 유명한 변호사랑 뭐 여러 사람 데리고 갔는데 이제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총선은 10개월 남았는데 제 질문은
원래 MB계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계하고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아니 둘이 싸우는 윤석열 거예요? 대통령이 그 박근혜 그쪽은 완전히 죽였고 물론 MB도 구속했지만은 그런 앙금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앙금이 있었는데 요즘 보면은 다 MB계가 장악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잡았죠. 나왔는데. 그렇지만은 네. MB계도 지금 현재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는 박연진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아직.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지 안 할지 뭐 무소속으로 나올지 민주당으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검찰 오늘 중앙일보 단독으로 나온 기사에 검찰이 조민양을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미 법원에서 조국 부부를 공범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나온 것처럼 보이니까 정말 전방위적으로 몽땅 압력을 행사하더니 이제 조국까지 기소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조민까지. 조민까지.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야, 이건 좀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안 나올 일가족 수가 있겠네. 학살이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지금 18일이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 부장 김미나 이 공판 5부에서는 조 씨를 업무방해, 위교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기사에 아예 나와버려서 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조국 장관 내 식구들하고는 전면전을 펼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오히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결과를 나올까요? 저는 조국 장관이 이렇게 되면 싸워야 되네. 진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싸워야 되죠. 진짜. 싸워야죠. 네, 바보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짜 전쟁이 나는 거네요. 국민이 불행하는 거죠. 네. 정치권이 불행해지고. 네. 얼마나 많은 소용돌이가 있겠어요. 자, 빠르면 이 조민양에 대한 기소 얘기는 오늘 내일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보복하고 사람 못 살게 굴고 못 나오게 하고 나는 정말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여당에서도 MB계하고 이제 친박계하고 막 서로 싸우는 분위기가 본격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국민만 좀 불쌍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네. 민주당이 네. 경찰력 약화를 해놓고 데모하는 것은 폭력으로 진압하라 하는 것. 노조, 시민단체, 그리고 방송장악. 이 네 가지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당장 현안으로 후쿠시마 핵폐수 네. 그리고 방송위원회 네. 이동관과 박연진으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63번째 60항쟁 등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정치구단의 예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다음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슬기로운 경제생활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가.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네. 좀 일주일 동안 좀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어때요, 느낌상? 나아져야 되는데, 사실 그 나아진다는 소식보다는 조금 좀 더 무거워져가지고, 물가는 사실은 주말에 이제 공중파 TV 보신 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6월, 7월에는 2% 물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볼 수는 있어요. 지표 네. 물가는. 왜냐하면 기저효과. 지난해 6월에 물가가 6%였어요. 네. 그거를 베이스로 깔다 보니까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낮아 보이는 거. 또 하나가 이제 아마 시중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야, 휘발유 가격 좀 많이 내렸네? 휘발유 가격이 좀 떨어져서 에너지 그래요? 가격 하락한 게 영향을 미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먹거리 물가, 서비스 물가 너무 많이 올랐고요. 거기다가 또 꼭 집어서 밀 가격, 라면 네, 가격 네, 네. 내려라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 소비자 단체가 좀 압력을 행사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마 라면 가격도 조금은 내릴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풍선 효과예요. 정부가 압박을 하면 조금 내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조금 느슨해지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라면 값을 콕 찍어가지고 밀값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라면 값은 왜 그대로냐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서민들한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물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삼겹살 가격, 삼겹살, 그쵸. 예, 소주 가격, 소주. 그다음에 라면 라면. 가격. 예. 이 세 개를 건드리면 민심이 굉장히 동요해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올라가는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 같이 이게 올라가. 1, 2년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휴가 갈 때 야, 밖에서 삼겹살 하나 못 구워 먹어? 야, 라면하고 김밥 했더니 10,000원 줘야 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라면, 김밥 5,000원, 6,000원 각각 하니까 10,000원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본격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미국이 예상대로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번이나 연속해서 계속 올리던 거를 일단 멈췄습니다. 조금 숨고르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앞으로 더 하락장이 될 거라는 예상일까요? 물론 연내 추가로 2번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는 하는데 아닐 수도 있죠, 솔직히. 잠시 숨고르기예요. 잠시 숨고르기. 네, 근데 더 갈 것 같아요. 더 가요. 예, 왜냐하면 네. 물가를 보는데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헤드라인 물가라고 해서 진짜로 소비자 물가 지수, 표면적인 거. 우리나라는 458개 품목을 2020년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따지는데 네. 미국도 비슷합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4%까지 낮아져서 야, 지난해 6월만 하더라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9%였어요. 9.1. 이게 IMF 이후 41년 만에 최고였거든요. 너무 높았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지난달 물가가 4%로 떨어졌으니 반토막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이에 사실은 이 뒷북이라고는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1년 3개월 사이에 네. 미국의 기준금리 5% 올랐어요. 사상 역대 가장 빠른 과속이에요. 네네네. 자,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야, 물가 상승세 좀 한풀 꺾였으니 금리 인상이라는 게 통상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물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경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 야, 물가 잡으려다가 경기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효과를 좀 지켜보자. 네. 이런 게 지금 컨센서스인 겁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고 연준 의원들도 추가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동안 계속 인상할 때마다 너무 심하다 해놓고 이제 와서 또 조금 숨고르기 하니까 안 된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왜냐하면 물가가 앞서서 지표 물가가 있고 헤드라인 물가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에너지하고 식음료라는 건 에너지라는 거는 뭐 석유 산유국들 문제 또 식음료라는 거는 날씨 문제 이런 굉장히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하고 근본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장기간으로 오르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걸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근원 물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이 근원 물가를 따져봤더니 거의 안 내린 거예요. 지난해 6월이 정점이었는데 지난해 9월이 정점이었는데 근원 물가는 미국이 6.6%였는데 지난달 5.3%예요.
그러면 좀 내린 거 아니에요? 1.3% 내렸어요. 네. 아까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디게 내린다는 거예요. 야, 금리를 5%나 올렸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내려? 그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느냐? 네. 주택 임차료.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미국도 그렇습니까? 네, 임대료. 또 하나가 중고차 가격. 7, 8월은 미국의 휴가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중고차 값이 많이 오릅니다. 또 하나가 외식비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상황이. 그러네. 자, 이런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야, 지금 이 파웰 의장은 야, 이거 쉬어가는 거지 매파적 건너뛰기라고 해요. 이번 잠깐 쉬는 거야. 긴축 또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연준위원 18명이에요. 여기에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 금리 인상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투표할 수 없는 12개 지역은행장도 있거든요. 18명 전원이 연말, 내년 말 금리 예상표를 속마음 한번 딱 점을 찍어봐 라고 했더니 지난 3월보다도 0.5%포인트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야 여기서 추가적으로 베이비 스텝 2번 더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2번 한다고. 예. 올해 안에. 맞습니다. 그동안은 야 미국도 지금 정점이야. 여기서 더 올 수 없어. 왜냐? 지금 금융 상황 안 좋잖아요. 네. 실리콘밸리 파산해가지고 지금 간신히 지금 막아놓은 상황이고 네, 네. 또 여기에다가 상업용 부동산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부채 상한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달러 채권 발행해야 돼요. 달러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또 흡수가 돼요. 이것도 1조 달러이기 때문에 금리를 베이비 스텝 올리는 거랑 비슷해요, 효과가. 그래서 긴축 효과가 더 나기 때문에 네. 야 물가 잡으려다 경기 잡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위원들은 2번 더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지금 미국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또 좀 주춤하더니만 또 내지면 떨어지는 것처럼 하더니만 아니네요. 이제 올라가네요. 또 계속해서. 지금 아마 네. 기사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최근 여기 금리 동결하고 한은도 금리 동결하고 난 다음 특히나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엄청나게 빠르게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아, 또 올라요? 우리 오르고 보고 이제 있어요. 내린다고 막 갈아타라 지금 그랬는데. 고정금리 혼합형이 3%는 자리를 감췄어요. 왜냐? 은행채 발행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채. 네.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이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가능하면 한전도 지금 전기요금 인상 못하니 지금 한전채 발행하고 있거든요. 네.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트리플 A이기 때문에 은행채도 그렇고 그렇죠. 그 은행채 발행하지 못하도록 조금 묶어놨어요. 그런데 은행도 마찬가지로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이걸 다시 발행해서 메꿔줘야 돼요. 그 수요 때문에 은행채 발행 물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은행채 발행 물량이 늘고 있다는 건 시중은행의 수신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신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대출금리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여기에다 또 청년 도약계좌 내놨잖아요. 네. 이거는 아무리 뭐 기본금리 4.5에다가 가상금리 넣는다 하더라도 연 6%예요. 역마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은행은 은행채 발행을 더 늘려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고정금리 이 혼합형이라고 하죠. 요게 트리플 A 은행채 금리가 이미 4% 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은행은 대출해 줄 때 가상금리 마이너스 이제 각 개인별 신용도를 반영한 우대금리 빼주는데 네. 그러다 보니 3% 자리를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중 창구에 가시면 새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금리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참 뭐 죽어라 하는 것 같은데. 그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2번 더 금리 올리겠습니다. 이 심리적 영향까지 그럼 발생하는 막 거예요. 철퇴가 내려질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어쨌든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낮아질 거다. 우리에게 뭐 좀 희망을 주겠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표 물가가 지금은 낮아진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전혀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기요금 2분기에 킬로와트당 8원 올라서 4인 가구 기준 월 한 3,000원 정도 부담 늘었다라고 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는 0.1% 끌어오는데 그친다라고 했지만 이걸 누적으로 보면 전기요금 지난해보다 5번 올랐어요. 40% 올랐어요. 아이고. 40% 올랐죠. 네. 여기에다가 여름철에는 가정용은 누진제가 적용이 돼서 그렇죠. 에어컨 많이 틀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외식 물가, 서비스 물가, 라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옷, 의복 물가까지 오르고 있잖아요.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야 되는데, 때 빼고 강내야 되다 보니 의복, 네, 신발, 네. 이런 것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아무리 정부가 지금 헤드라인 물가가 2%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본적인 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예요. 네. 기본적으로 지난해 5.1% 연평균 오른 상황에서 올해 3% 추가로 오른 거니까 2년 동안 9%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물가가.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호주, 캐나다도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뭐 동결 잠깐 했습니다만 또 앞으로 2번 이상 계속 올린다는 얘기라서 전 세계적으로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예외가 추세. 딱 2개가 있어요. 어디요? 중국하고 일본. 일본의 엔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일본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왜요? 부채가 너무 많아서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올리면 일본이 나라가 부동이네. 나라가 메꿔야 하는 이자 네.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네. 그래서 일본 은행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 유지하겠다.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 10년물 금리는 제로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아마 부동산 이제 사시려는 분들 미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이제 일본 가면 너무 싸서. 일본의 모기지 금리가 1%대예요. 우리 이 기회에 일본에 한번 집을 마련해 볼까요? 일본. 그래서 일본이 잘하는 게 막 금융이에요. 우리 저축은행 다 일본계로 넘어갔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걔네 싼 금리 갖고 와서 우리한 장사하면 장사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엔저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빨리 엔화를 사야 된다. 지금 저는 비춘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엔화 투자하겠다고 맡기신 네. 분들 그리고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수요가 1년 전에 비해서 5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싸잖아요. 딴 데 너무 비싸서 못 가요. 왜냐하면 네. 100엔당 지금 1,000원 넘었었거든요. 지금 네. 910엔대예요. 910엔대요? 910엔대. 꼭 그러니까 사야 일본 되겠네. 가야 되겠다. 차라리 주말에 제주도가 아니야 물가 너무 비싸. 가느니 일본 가겠다는 어차피 분이 비행기 타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근데 이제 거기는 렌트값부터 시작해서 성수기면 그 숙소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쵸. 물값도 많이 비싸가지고 물가가 비싸서 일본 여행 가시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나도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래도 제주도 가주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 지금 할인해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들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S지발 주가 무더기 폭락 사건이 2달 전에 일어났었는데 어제 지난주였나요? 갑자기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요? 갑자기 14일, 예. 무더기 하한가 어떤 종목들 특별한 종목들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지발 이제 주가 폭락은 사실은 외국계 증권발 8개 종목이 한꺼번에 8개 종목이 한 창구를 통해서 쭉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박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은 4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1개 종목, 동일금속은 이제 코스닥 종목이에요. 근데 14일 날 갑자기 오전 11시경부터 비싼 종목이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마이너스 30% 똑같이 떨어져요. 5개 종목만 시가총액이 5천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한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4월에는 8개 종목이, 네. 5월, 6월에는 5개 종목이, 이러니까 제2 SG 사태 의혹이 제기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거래소가 좀 빨리 움직였어요. 당장 15일부터 무기한 이 5개 종목에 대해서 매매 거래 정지됐거든요. 정지. 네. 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네. 4월과,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유동주식 수가 작구나. 주가 조작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종목들이었고요. 네. 또 2년부터 최근 2020년부터 2, 3년 동안 주가가 꽤 많이 올랐네? 라는 종목이에요. 2~3배 이상 오른 종목들입니다. 네. 차이점은 뭐냐? 매도 창구가 SG증권, 소시에테 제너럴이라는 이 증권사 하나를 통해서 일어난 게 4월이었다면 네, 이번엔 여러 이번은 개죠. 국내 증권사 여러 증권사가 동시다발적이에요. 그렇죠. 여러 개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는 이 차액 결제 계좌, CFD 계좌를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내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앞에는 부자들이었거든요. 부자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한 배 레버리지를 4배로 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주체 파악이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박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이 회사들 4개의 회사들이 하한가를 막 기록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여기에 주식 카페가 개입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이버 주식 카페.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6,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 주식 카페 운영자예요. 운영자가 그 배우로 지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검찰은 강 씨에 대해서, 운영자 강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신청했고요. 네. 그리고 압수수색 갔어요. 주거지까지. 압수수색까지 했고, 지난 주말에 나온 소식을 보게 되면 이 카페 운영자 강모 씨가 시세 조정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가 100억 원을 넘는다. 라고 이제 검찰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이제 지난해부터, 여기는 사실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주주 운동한다. 라는 묘명하에 이 5개 종목을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고 팔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운영자 강 씨의 이력도 있어요. 네, 보니까 이런 주가 조작 벌여서 대법원에서 벌금형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도 있었어요.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언론에 초점을 받다 보니까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다. 내가 주가 하락의 주범 아니다. 지금 이제 주식 빌려서 돈 빌려서 투자했는데 증권사에서 대출 연장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다 라면서 오히려 이제 이 증권사 쪽으로 이제 좀 이 주가 급락의 탓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 난 좀 이상한 게 이게 원래 박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동일금속 이 5개가 지금 이렇게 11시 정도부터 갑자기 착 떨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 주식 카페 운영했던 이 사람이 그동안에 자기네 이 주식 카페에 들어와 있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하나 특정 종목을 골라주마. 여기는 이 대주주 지분이 이 소액주주 지분보다 낮으니까 우리가 조금씩만 투자해가지고 얼마든지 경영권을 뺏어올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건데 이번에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끌어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100억씩 내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대주주 지분은 훨씬 더 컸고 소액주주들이 아무리 모아도 안 되는 건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사하면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 5개 종목이 중소형주로 시가총액이 한 3천억 내예요. 네네. 그러면서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0억 원만 있으면 경영권 확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싸움을 부추기고 그렇게 그랬었죠. 한 것 같고 네. 딱 그렇게 되면 주가가 계속해서 앞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4-5개 종목이 주가가 뭐 200%, 3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조회 공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해당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나오면 똑같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상 현상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오른 틈을 타서 이들 기업들의 경우 일부에는 또 매도해요. 매도해서 이 경영자들, 이 굉장히 이제 주주들이 대주주들이 이득을 보거든요. 우리 라드겐 사태도 똑같았잖아요.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굉장히 이제 소액주주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큰 손님을 내세워서 영업을 한 것들, 이게 과연 소액주주 운동이냐? 사실은 이건 의도를 좀 파악하게 되면 분명히 불공정거래 행위거든요. 주가 그러니까요. 조작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저는 아마 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범죄인지 아닌지 여부는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운영자는 뭐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좀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금융감독 당국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좀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고 자꾸 장난 못 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불공정 개인 거래가- 투자자들이 너무 손해예요. 맞습니다. 지금 5천억이 갑자기 샥 날아가 버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날아간 거예요?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갔다가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거래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발 금감원 등등 투자자 보호 좀 해주시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딴소리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미리 예방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은
중국 다녀오셨습니다, 이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중국 지금 상황 어떤지,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한 거 북한, 그 얘기도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